예, 그리고 미국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한번 고점에서 사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가지수 코스피 S&P 500 미국 주가지수 그 SH라는 건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인데요. 네. 예, 미국이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됐거든요. 네. 그리고 S&P 500이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거의 12년이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고점.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산 사람은 12년을 걸려야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0년 걸렸죠. 그 다음에 구글도 10년 걸렸어. 대달이 돌아오는데요. 시스코라는 주식은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2000년 IT가 그 붕괴 전 주가 수준이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사면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저렇게 지표로 보니까 확 올라갔네요. 코스피가 최근에 좀 제일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지난 20년을 보기 위해서 2000년 기준으로 2000년 100 기준으로 했는데요. 사실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예. 우리가 좀 미국 주가만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요. 네. 물론 제가 이게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네. 그 다음에 2010년에서 이렇게 보면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S&P 월 평균 수익률이 0.09%였어요. 월 평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네. 근데 대신 2009년까지는 중국 주가가 1.1%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가 보다 보니까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주가, 중국 주가는 못 올랐다 그러는데 기간을 좀 더 멀리 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이 진입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투자하는 그 주식을 사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존주식 사가지고 뭐 10년, 20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익은 나는데요. 근데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비싸게 사면은 예.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가능성이 예, 있고. 예. 그래서 미국 주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10년을 기다려도 제 자리에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이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저 상하이 지수도 보니까 중국 주식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었네요. 저게 2006년도, 2006년, 2007년이죠. 그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6천이 넘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일부 그 금융회사들이 중국 펀드를 또 많이 모은 적도 있었거든요. 미래에셋 펀드 아닌가요? 인사이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인사이트 펀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그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사는 게 또 저런 식으로 확 떨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뭔가요? 저렇게 많이 올랐다가 저렇게 폭락한 이유가 당시에 두 번이잖아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기업이 부실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품이었었어요. 아, 거품이 발생했다가 꺼진 거죠. 근데 2007년, 2008년에도 누구도 중국 시장을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거품이라고 안 했거든요. 아까 우리 금융회사에서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더 올라갈 것이다 보고 막 샀었죠, 그때. 네, 그때 샀었죠. 그 당시는 거품이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6천까지 올라갔던 게 1,800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수준에서 하면은 지금 중국이 저 자리에 올라오면은 앞으로도 저는 몇 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때가 가지고 있던 우리 그 시장의 기대감은 정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익을 넓히고 있고 뭐 그런 기대 요소가 많았잖아요. 시장 잠식률이 커지고 있고. 저런 어떤 기본적인 기대감이 그 뭐 아직도 뭐 살아 있잖아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실적이 받침되는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는 상황 하에서의 저런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저 비슷한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중국 경제가 그동안 뭐 9%, 10% 성장하는 시대를 갔는데요. 4 내지 5% 소위 저는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했는데요.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 늘어났고 중국의 1인당 국민소 2019년에 10,000달러를 돌파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대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하기위해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빌렸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도 빌리지만은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조달하거든요. 중국의 금융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미국 패권 전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중간 정착점은 예, 중국의 금융 시장 안정 개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2001년부터 중국하고 교역해 가지고 예, 작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한 5조 4천억 달러 무역 적자를 냈어요. 엄청나네요. 예. 그 돈을 중국에서 찾으려면은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계속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은행업이 2019년에 개방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증권, 뭐 자산운용, 보험 다 개방해버렸거든요. 이제 외환시장 자유와 금리 자유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요.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도 중국 진출하고 있어요.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 성장률 떨어지만 중국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 빨리 팽창하면서 우리가 저 해외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지난 10년은 미국 주식 투자에 돈을 벌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그 분석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외국 그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예. 많이 이루어져서 예. 예,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그러니까 예. 개인들의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해도 유지되기가 어려웠는데 예, 예. 기관들은 사서 일단 묵혀두니까 예. 그런 차이를 좀 변화된 차이를 설명하시는 예.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변동성을 보니까 중국이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 90%라면서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지금 기관들도 자산이 축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관들이 지금 중국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요. 그런데 외국 금융기관들이 중국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4 내지 5%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만큼 네. 중국 금융자산 비중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기관들 참여가 늘어나면은 중국 저 주식 변동성도 좀 축소되겠죠. 근데 중국은 그동안 변동성이 참 이렇게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예. 근데 그런 표현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남은 게 이제 외환 시장. 이게 예. 사실 태환이 예. 자유 태환이 돼야 되는 예. 건데 이제 그걸 과연 포기하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우리 IMF 경제 위기 같은 어떤 그 외환 시장의 불안전성을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예. 중국이 과연 그걸 포기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또 반론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중에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뭐 최근에 그 바클레이즈 그 예. 펀드의 지수에도 포함이 됐잖아요. 채권 예, 펀드. 예. 이런 식으로 중국의 외국 기관들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돈이 막 들어가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강력한 압력이 돼서 예.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개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수순이 아닌가 이런 예. 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미국이 중국의 외환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근데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가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중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이거 40달러, 아니 4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거의 모든 걸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기축통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덩사오핑이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도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외환시장 개방하면은 긍정적, 부정적 양면 효과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자기들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데 그게 기여한 영향이 더 크다면은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지금 원유는 한 13%라고 그러고요. 대부분 원자재는 거의 5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다 달러로 결제해 준 거예요. 근데 갈수록 미중 무역 적자들이 좀 중국이 미국서 돈 그 흑자가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로 결제할 수 없고요. 그 돈을 위안화로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위안화를 주려면은 위안화 시장을 완전히 자유해야 되죠. 네.
근데 그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 자유 개방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 거기에는 이제 중국의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외환 시장의 어떤 그 혼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경제 위기가. 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 IMF 때 외국인들이 우리의 자산을 헐값에 가져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 중국의 자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예, 저는 늘 그 중국에서 금융으로 우리가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보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누적으로 보면 85%가 중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품 뭐 원자재 주로 중간재 상품 최종재 섹터로 중국에서 돈 벌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거는 좀 힘들어질 겁니다. 웬만하면 중국이 자기들이 생산하니까. 근데 무역에서 벌었던 돈 가지고 저는 중국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뭐 그런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충격이 오면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더 싸게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런 충격이 왔을 때 더 비중을 늘리고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이제 중국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뭐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일인데 그냥 좀 호기심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어떤 그런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건 우리의 과거 IMF 때의 경험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 그리고 그 통한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자산 그 헐값 그다음에 뭐 그 돈의 가치의 하락 이런 그 달러 가치의 강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러시아가 예전에 그랬듯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버리면 그러면서 자기네 체제를 그러니까 그 크게 데미지를 안 입으면서 자기네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채권국이라는 겁니다. 아, 해외 자산이 많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미 국채 1조 10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완 보유액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리나라나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IMF 힘 빌려가지고 단기에 빠른 구조조정을 했죠. 네. IMF가 거의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때 구조조정 했거든요.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되고 은행 14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코스피 277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 3만 원까지 떨어지고 환율 일시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 2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줬죠. 우리나라는 그런 모든 일이 단기에 벌어졌는데 사실 중국은 2008년부터 계속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중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0% 넘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구조조정을 하는데 중국은 계속 서서히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단기 충격은 안 올 겁니다. 하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좋다 하다가 갑자기 온 거고 저기는 2008년 때 엄청난 저때 이제 문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빌려다가 막 증설하고 그게 이제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알게 된 그 시점부터 2008년, 2009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해오는 거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중국 정책 보면 공급 측 개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 부실한 은행들 좀 처리하고 넘어가자. 근데 요새 공급 측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수요 측 개혁이라고 나옵니다. 수요를 늘리자.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소비를 늘려가지고 어떤 충격이 와더라도 스스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교역을 좀 늘려나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충격이 서서히 왔었고 서서히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은 좀 확률적으로 좀 낮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두 차례 걸쳐 중국 주식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는데 저렇게 뭐 급등 급락은 없고요.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 외국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보다는 변동성은 역시 더 클 겁니다. 우리가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로금리, 뭐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은행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또 그런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자니 시장이 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이 투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떤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꼭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시야를 좀 멀리 내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지금 주가가 가대평가 국면에 들어서니까 주식 기대 수익률을 좀 4 내지 5%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최근에 보니까 뭐 우리 저 개인들이 좀 우량주를 많이 사고 계시더라고요. 네,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장기적으로 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 주가인데요. 물론 그 아파트 가격하고 주식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86년부터 KB 국민회에서 아파트 가격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니까 86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수가 8배 올랐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종 주가 지수는 100배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86년.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처럼 너무 고점에 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 번에 많이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 이런 게 지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사더라도 좀 나중에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 하락하에서도 계속 우량주 중심으로 계속 사 모아야 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저 은행에 정기 적금이라는 걸 듣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것이죠. 한 번에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우상승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근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단기에 그냥 뭔가 큰 수익을 내고자 이 모멘텀 투자를 주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작년에 한 방송사에서 모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해석 좀 해자로 데이터를 보내왔어요. 아, 그래요? 그 연령별로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런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이면 수익 좋았을 것 같은데. 20, 30대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낮아요? 코스피가 31% 올랐는데요. 10% 좀 넘습니다. 60대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60대는 회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서 잘 안 파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게 게으른 게 낫거든요. 네. 예. 근데 20, 30대는 좀 부지런하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게을러야 된다. 예, 상승 국면에서는. 네. 근데 20, 30대가 왜 이렇게 부지런했느냐 보니까 이게 투자 금액이 우선 적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신용은 증권에서 오래 빌려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 산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굉장히 장기 대출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오래 빌려준 돈이 아니거든요. 뭐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리고 이자가 5%, 9%예요.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야 되는데 20, 30대는 우선 그 단기 수익률을 많이 기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매가 많아가지고 수익률이 좀 낮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부지런히 노력했던 친구들은 결국은 수익률이 더 낮고 예.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사놓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잘 안 팔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높았다. 예. 데이터가. 근데 이제 주가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그렇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면은 부지런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때는 하락 국면에서는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좀 팔았다가 다시 사고 낮은 가격에서 사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하락 시점과 상승 시점 모든 걸 다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기. 지나고 나서야 지금 상승 국민이 하락 국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할 때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주가지수, 기업 목표 주가 그거 어떻게 이익을 맞출 수가 있느냐. 지금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그것만 제대로 맞춰달라. 큰 흐름에서의. 예, 그런 요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은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라고 보세요? 교수님? 예, 저는 거의 특히 미국 주가 중심으로 거의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는 조심스럽게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때 아닌가요? 예, 좀 현금 비중 늘리고요. 예, 좀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락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GDP 대비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어느 폭까지 이렇게 하락이 될 거라고, 물론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교수님의 그냥 이런 단순 계산법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락폭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경제 변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하긴. 예,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나라 그 주가가 거의 상관관계가 높고 가장 높은데 그걸 보면 40% 이상 가대평가됐고요. 예, 유동성을 거기다가 M2를 넣으면 한 20% 정도 가대평가 20%? 정도가 줄어들고요. 근데 저는 뭐 아까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명목 GDP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게 주가의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로 보면은 올해 적정 주가 수준은 한 2,800 정도 나옵니다. 2,800 정도. 예.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2,800, 그러니까 교수님의 기준으로도 2,800이라는 것이 현재 시점의 적정 주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4, 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예. 올라온 거고.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장기적인 어떤 플랜으로 장기 투자로 우량주를 중심으로. 그렇죠. 우량주 중심으로 아까 뭐 지난 86년 이후로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종 주로 삼성전자입니다만 그러게, 100배 올랐다고 뭐, 100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실 그 제 주변에서도 그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 사람이 있는데요. 네. 뭐 아들 둘을 뭐 해외 유학 보냈는데 삼성전자가 유학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거기서 시세 차익 누렸죠. 배당금 받았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자는 것입니다. 네. 아, 지금 그 10년 전, 20년 전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지금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일단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거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또 우량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증권회사 1988년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우량주 중심으로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되더라. 예,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사면은 정말 오랜 시간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인내하면 다시 그 이상으로 가기는 가는 거죠.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인내하기가. 근데 대부분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못 견디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긴 뭐 저 LG전자 사가지고 8년인가를 들고 있었던 친구 8년 만에 이번에 정리했다고. 예.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계 금융시장, 그 다음에 한국의 금융, 주식시장, 뭐 중국시장까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하여튼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물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 데이터와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데이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한번 잘 참고하셔서, 뭐 이건 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예, 지나봐야 압니다. 그냥 단지 그냥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본 거고 참고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영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